어머니 정말 못 알아보는 거 맞지?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72 김영순입니다. 방금 들으신 저 목소리,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뱃속으로 낳은 큰아들놈 목소리입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제 정신이 흐려진 틈을 타 재산을 빼돌릴 궁리부터 하고 있더군요. 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늙은 어미를 이용하려는 탐욕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미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짜 치매 가면을 쓴 저와 효자 가면을 쓴 아들 부부.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 웃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극,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집안 가득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가스레인지 위 냄비는 이미 새카만 숯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 국을 데우려 불을 켰던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그는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검은 재가 풀썩 날아올랐습니다. 그건 마치 제 머릿속 같았습니다. 평생 기억해온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딸의 첫걸음, 남편과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날, 그 소중한 순간들이 냄비 속 까만 재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였던 게 불과 엊그제입니다. 냉장고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온 집안을 뒤집었던 적도 있었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우기기에는 제 머릿속 지우개가 너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진료실 공기가 얇은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제 심장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 초기 치매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심각한 건 아니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려면 약물 치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초기 치매. 그 네 글자가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정신력 하나로 버텨온 저 김영순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꼿꼿했던 저인데 이제 내 정신마저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병원 복도가 끝도 없이 길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갔지만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가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창밖 풍경은 잿빛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니 적막 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낡은 단독주택이 오늘따라 왜 이리 춥고 무섭게 느껴지는지요.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1번 단축키를 꾹 눌렀습니다. 장남 철수입니다. 사업한답시고 떵떵거리는 아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때나
얼굴 비추는 녀석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테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건조하고 다급한 아들의 목소리. 예전 같으면 서운해서 그냥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애미가 병원에 다녀왔다. 치매란다.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혼자 지내기는 힘들 것 같다는구나.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귀찮은 짐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누군가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묻더군요. 치매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어머니, 일단 끊어보세요. 제가 다시 걸게요.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걱정 섞인 위로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차갑게 전화를 끊을 줄은 몰랐습니다. 멍해진 정신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들렸던 아들의 작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며느리 목소리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은밀하고도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던진 이 비극적인 소식이 자식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철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 늦게 들어오면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면 엄마 왔어? 하며 달려와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던 그 따뜻한 온기가, 손톱만큼 작던 그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던 그 감촉.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걸까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실에 낡은 괴종시계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가면을 쓴 자식들이 말이죠. 제 아들 철수가 사는 곳은 서울 한복판,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 번쩍이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의 효자 아들, 그리고 우아한 며느리까지.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안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얼마나 지독한 악취가 고여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제 전화를 받기 전 아들의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을 채운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빛 독촉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철수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책상 위를 춤추듯 돌아다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였겠죠. 철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다가 홧김에 휴대전화를 소파 구석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젠장, 이번 달 이자만 3천이야. 당장 어디서 구하냐고. 철수의 비명이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빛 좋은 게살구. 그게 바로 제 자랑스러운 장남의 실체였습니다. 며느리 미연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그녀는 백화점 VIP 라운지가 아니라 계산대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한도 초과라고 뜨네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로 따갑게 꽂혔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낚아채듯 닫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남편이 카드를 바꿨나 봐요. 아우, 정말 사람 민망하게. 됐어요. 이거 안 사요.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온 미연은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쾅 내리쳤습니다. 거치장에 목숨 걸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줄도 모르고 그저 남편 탓, 세상 탓만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집에 모인 건 해가 지고 나서였습니다. 불 꺼진 거실, 부부는 마주보고 앉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돈 나올 구멍은 막혔고 빚쟁이들은 숨통을 조여오는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에게 솔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구석에 처박아둔 철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철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액정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또 돈 달라는 소리 할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제가 치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철수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슬픔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습니다. 철수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데? 미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치매? 확실하대? 그럼 어머니 정신 오락가락한다는 거잖아. 철수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늙고 병든 어미는 없었습니다. 오직 시골에 있는 제 낡은 집과 그 아래 묻혀있는 땅 문서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겠죠. 여보, 이거 기회 아니야?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그 땅 당장 처분할 수 있어. 당신 사업빚, 내 카드값 한 방에 해결된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연의 눈도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래요, 자기야. 우리가 모시러 가요. 아니, 모시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머니 도장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해. 당신 눈물 연기 좀 준비해. 나도 가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 테니까. 미연이 거실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철수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는 진짜 미안함이 섞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었을까요? 철수는 앨범을 덮고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 입고 갈 법한 수수한 옷이었습니다. 효자 코스프레에는 역시 이런 게 제격이지. 미연도 화장대 앞에 앉아 진한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을 닦아내고 아이섀도를 지우고 뺨에 블러셔까지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점점 소박해졌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수수한 면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검소한 며느리 컨셉으로 가야지. 어머니,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무대에 오를 배우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짐을 싸고 대사를 연습하고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실 거울 앞에서 철수는 눈물을 짜내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응? 이 정도면 되나? 미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나도 한번 해볼게.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어때? 좋아, 그래. 우리 이러다 연기 대상 받겠는데?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의 불행이 자식에게는 횡재가 되는 세상. 그 비극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제 살과 뼈를 뜯어먹기 위해 두 마리의 맹수가 어둠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고속도로 위 철수가 운전하는 차는 빠른 속도로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미연은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년 후견인제도 알아? 치매 걸린 사람은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대.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 전부 우리가 할 수 있어. 진짜?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머니 땅을 팔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법무사 한 명만 잘 구슬리면 돼. 차 안에는 승리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늙고 병든 어미라고 해서 호락호락할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을요. 잠시 후 고요했던 제 집 마당에 낯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최상급 한우 갈비 세트가 제 집 마루에 턱하니 놓였습니다. 붉은 고기 때깔이 어찌나 고운지 제 낡은 밥상이 호사를 다 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것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훔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릴 때만 해도 저는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절에도 바쁘다며 코빼기도 안 비치던 녀석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쳤으니까요. 아들 철수는 들어오자마자 제 거친 손을 덥석 잡고는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자식이 있는데 왜 혼자서 그 병을 앓아요, 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제 마음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연도 옆에서 훌쩍거리며 휴지로 눈가를 찍어내더군요.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저희가 모실게요. 서울 가서 좋은 약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네. 그 살가운 목소리에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니 철없던 자식들이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오히려 이 병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된 건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요란하게 집안을 채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 사는 소리였습니다.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자 집안 가득했던 퀴퀴한 곰팡내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철수는 제 앞에 술잔을 채워주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서울 집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저 아들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분 탓이었을까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며느리의 시선이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아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연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가 안방 깊숙이 모셔둔 자개장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라도 찍듯 자개장 문고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먹잇감을 노리는 날카로운 시선만이 있었죠. 제가 인기척을 내자 미연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어머니. 화장실 가시게요?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바닥 미끄러운데 조심하셔야죠. 그녀가 달려와 제 팔짱을 끼는데 그 손길이 따뜻하기보다는 축축하고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 봤던 그 눈빛이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녀의 태도는 다시 완벽한 효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시 밥상머리에 앉았지만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던 한우갈비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쉴 새 없이 고기를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챙기세요. 당장 내일 올라가시죠. 이 집은 그냥 비워두기 뭐하니까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부동산에 내놓든지 해야죠. 정리. 그 단어가 묘하게 귀에 거슬렸습니다. 나를 챙기러 온 건지, 집을 정리하러 온 건지, 아들의 급한 성미를 알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이 내어준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 부부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봤어? 장롱 안에 열쇠가 있는 것 같던데. 쉿, 조용히 해. 내일 모시고 올라가서 천천히 찾아도 돼. 일단 여기 뜨는 게 중요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을 의지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뚜 마이너스 하는 신호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그보다 더 크게 뛰었습니다. 영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지막 번호를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연이 거실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싱크대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 파고들었지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눈치채렴. 엄마가 위험하단다. 가슴속으로만 외쳤지만 딸에게는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 바람이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의 친절은 포장지였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벗겨내기 쉬운 포장지 새벽 4시,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들은 저를 서울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상상하기도 끔찍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불청객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친절한 납치극에 제동을 걸 사람이 나타날 줄은 말이죠. 새벽 6시 녹슨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제 딸 영희였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 엄마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한 통.
평소 같으면 무심코 넘겼을 그 신호가 영희에게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새벽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다 결국 똥이 트기 무섭게 달려온 딸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는 영희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색바랜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발에는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한껏 멋을 낸 오빠 부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 초라한 행색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맨발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 가방 내려놔. 엄마 짐에 손대지 마. 영희는 달려들어 오빠 철수가 들고 있던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철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너 미쳤냐? 아침부터 와서 무슨 행패야? 어머니 편찮으시다잖아. 우리가 서울로 모시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영희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오빠의 가슴팍을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모셔? 웃기고 자빠졌네. 오빠 빚더미에 앉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 돈 노리고 온 거잖아. 엄마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며느리 미연이 어머 아가씨 말 가려서 해요 라며 끼어들었지만 영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곧장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는 영희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이 저를 보호해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오빠네 집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영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오빠네 절대 가지 마. 거기 가면 엄마 뼈도 못 추려. 그냥 요양원 가. 내가 알아볼게. 시설 좋은 요양원 많아. 거기가 훨씬 편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아들은 집으로 모시겠다며 무릎 꿇고 비는데 딸이라는 것은 오자마자 저를 고려장 지내듯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합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오빠는 효도하겠다는데 넌 내가 짐스러워 요양원에나 처박아 두겠다는 게냐? 제 떨리는 목소리에 영희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엄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오빠네 가면 안 된다니까. 차라리 남의 손 빌리는 게 나아. 나 돈 없어. 엄마 모실 형편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 영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속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빚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빚쟁이들이 드나들고 사채업자들이 위협한다는 것을, 그런 곳에 엄마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신은 엄마를 모실 형편이 안 됐습니다. 좁은 월세방 한 칸에서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는 주제에 치매 걸린 엄마를 어떻게 돌본단 말입니까? 그래서 영희는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차라리 안전한 요양원이 낫다고, 자신이 미운 딸이 되는 한이 있어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제 귀에는 그 진심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없는 딸이 병든 어미를 귀찮아한다는 모진 말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영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아들 철수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비켜라. 꼴도 보기 싫다. 난 내 아들 따라갈란다. 너 같은 딸년 둔 적 없다. 엄마. 영희가 울부짖으며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철수가 거칠게 영희를 밀쳐냈습니다. 영희는 마당 흙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 오빠 말 믿지 마.
영희는 흙바닥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물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저를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고급 세단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흙먼지 사이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영희의 모습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어 백미러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딸의 모습이 흐릿한 눈물 속에 잠겼습니다. 그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역시 믿을 건 든든한 장난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철수가 룸미러를 통해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자 행세를 하며 동생을 나무라던 아들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철수는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 미연과 눈짓을 교환하며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푹 주무세요. 서울 가면 다 해결해 드릴게. 아주 편안하게 말이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미러 속 멀리 사라져가는 딸 영희는 여전히 흙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점으로 변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영희는 저를 잡으려던 게 아니라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저를 보며 절규했던 것일지도.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미연이 뒷좌석으로 몸을 돌리며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목마르시죠? 드세요. 저는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물이 의심스러웠지만 의심하는 제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는 이미 고속도로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장 어귀, 동네 슈퍼, 버스 정류장. 제가 평생을 살았던 그곳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미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3시간이면 도착이네. 내일 바로 법무사 약속 잡았어. 그래, 빨리 처리해야지. 이자가 불어나기 전에.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감은 척했습니다. 귀는 활짝 열어둔 채로 말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들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테니까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0층 주상복합 아파트 밤 11시, 창밖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제가 갇힌 이 집은 숨막히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안방도 볕 잘 드는 손님방도 아닌 현관 입구의 비좁은 알파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말이 좋아 방이지 온갖 잡동사니와 골프 가방이 쌓여있는 창고였습니다. 어머니, 다른 방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세요. 아늑하고 좋잖아요. 며느리 미연은 코를 찡긋하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덩그러니 놓인 간이 침대 위에 앉아 있자니 제가 꼭 이 집의 짐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그럴 거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다. 그렇게 억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연이 물 한 컵과 알약 2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병원에서 받아온 영양제예요. 뇌세포 살리는데 직방이라니까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비싼 거예요. 며느리의 살가운 미소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좁은 방 좀 주면 어떠냐. 이렇게 약까지 챙겨주는 마음이 고맙지. 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꿀꺽 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은 지 30분도 안 돼서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굳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치매 증상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났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 잠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방문 틈새로 거실의 불빛이 칼날처럼 새어 들어왔고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약 먹였어? 확인했어? 응, 좀 전에 삼키는 거 봤어. 독한 수면제 섞었으니까 아마 내일 아침까지 시체처럼 잘 거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잘 됐네. 정신 몽롱할 때 살살 구슬려서 도장 위치 알아내야지. 아까 대충 짐 뒤져봤는데 도장이 안 보이더라고. 어머니가 꽁꽁 숨겨둔 게 분명해. 빨리 찾아야 해. 이번 달 못 넘기면 우리 이 집도 경매 넘어가. 어머니 땅 팔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영양제라던 그 약이 수면제였다니. 날 위해 달려온 줄 알았던 자식들이 실은 내 땅을 노리고 나를 약에 취하게 만들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정말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스쳤습니다. 살아야겠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저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침대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벅벅 기어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어 다행히 제 인기척은 묻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변기통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우에 속이 뒤집히는 고통과 함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위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약을, 그 거짓된 효도를 제 몸속에서 남김없이 뱉어내야만 했습니다. 붉은색 약물이 위액과 섞여 변기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서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화장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왔습니다. 문득 제 손등을 보았습니다. 검버섯 투성이 주름진 손.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생선을 손질했던가요? 얼마나 많은 빨래를 삶았던가요? 얼마나 많은 밥을 지어 자식들 입에 넣어줬던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 늙은 손에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문 열고 나가서 따져봤자 소용없어. 저놈들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우길 게 뻔해. 그렇다면 세면대에 물을 틀어 토사물을 씻어내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노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서늘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치매 걸린 노인네냐? 그렇다면 보여주마. 아주 지독하고 완벽한 치매 노인이 어떤 건지. 저는 찬물로 얼굴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치매 걸린 노인네냐? 그렇다면 보여주마. 아주 지독하고 미쳐버린 치매 노인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이제부터 김영수는 죽었습니다. 이 집에는 오직 자식들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 된 미치광이 연기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 제 손에는 땀 대신 싸늘한 결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할 연극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완벽한 치매 노인처럼 보일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방심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을까? 새벽 4시, 창문 없는 방이지만 복도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곧 동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연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따뜻한 쌀밥이 담긴 공기가 허공을 가르며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하얀 밥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평생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밥그릇을 집어던지면서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쌀 한 톨도 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밥을 쏟다니.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밥 한 톨에 농부의 땀 88방울이 들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는데 지금 저는 그 소중한 밥을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대항하기 위한 도구로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잠깐 혼란이 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지키려는 건 밥 한 톨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야.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 국물을 찍어 거실 벽지에 칠했습니다. 최고급 실크 벽지라며 며느리가 자랑하던 그 벽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꽃이다. 예쁜 빨간 꽃이 피었네. 헤헤헤. 입으로는 실성한 듯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 앞에서 미친년 흉내를 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기분에 가슴이 지시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보통의 자식이라면 노망난 부모를 보며 가슴을 치거나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 철수는 달랐습니다. 철수는 밥알이 널브러진 바닥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렌즈를 통해 저를 보는 아들의 눈빛은 마치 진기한 구경거리를 발견한 구경꾼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확실하지?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바로 인정해 줄 거야. 판사님한테 보여줄 증거 영상 제대로 남겨놔야 해. 옆에 서 있던 며느리 미연도 걸레를 가져올 생각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어머니 증세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시네. 차라리 잘 됐어. 정신 오락가락할 때 성년후견인 신청 빨리 끝내버리자고. 자기야, 각도 잘 잡아봐. 그들의 대화는 서늘한 비수처럼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부모가 미쳐가는 꼴이 그들에게는 그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증거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울릴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방으로 들어간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쥐 죽은 듯 고요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딸 영희, 모진 말을 하고 쫓아냈지만 지금 믿을 사람은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기어나갔습니다. 소파 옆 협탁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마치 구명줄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숨을 꾹 참았습니다. 수화기를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뚜 마이너스 하는 신호음이 제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지막 번호를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달칵? 갑자기 전화기가 먹통이 되며 신호음이 끊겼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며느리 미연의 독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미연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전화선 코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에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서 수화기를 거칠게 낚아채 제자리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아까는 저도 못 알아보시더니 전화 거는 법은 안 잊어버리셨나 봐요? 참 신기한 치매네. 선택적 기억력인가? 그녀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눈동자를 풀고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전화? 배고파. 영희야, 밥 줘. 엄마 배고파. 최대한 멍청하게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미연은 그런 저를 한참이나 쏘아보더니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배고파서 딸 찾으셨구나. 그런데 어쩌죠? 영희 아가씨는 어머니 버렸잖아요. 여기엔 우리밖에 없어요. 미연은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폴더폰마저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밤에 헛것 보시고 아무데나 전화하시면 곤란하니까요. 들어가 주무세요. 밖에서 문 잠글 거니까 나오실 생각 마시고요. 방문이 닫히고 밖에서 철커덕하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전화선은 끊겼고 휴대전화는 빼앗겼으며 방문은 잠겼습니다. 어두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들 부부가 희희낙낙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일 법무사 오면 바로 진행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래, 알았어. 이자가 또 불어나기 전에 끝내야지. 화려한 아파트 40층. 이 높은 곳에 갇혀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모를 겁니다. 갇힌 것은 제 몸뚱어리뿐,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요. 두고 보자. 내 발로 나갈 수 없다면 너희가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주마.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옷에 김치 국물을 묻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벽한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막을 시작하자.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거실 공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소파에는 낯선 검은 양복의 사내 2명이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남의 손에 넘기는 날, 바로 성년후견인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오늘은 제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옷도 음식 국물이 묻은 낡은 내복을 입혔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누가 봐도 정신 나간 노인네로 보이게 만드는 그 솜씨가 어찌나 치밀하던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힘없이 구겨져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탁자 위 서류와 사내들의 입술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안경 쓴 법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1차 상담입니다.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할 진단서와 함께 성년 의견인 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어르신 상태가 위중하시면 긴급 후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철수가 안달복달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긴급으로 해주세요. 어머니가 지금 당장 누가 곁에서 관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르신 의사능력 확인과 기초 서류 작성만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제 입이 열리기도 전에 아들 철수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났지만 제 어깨를 잡은 그의 소나기 힘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습니다. 법무사님, 보시다시피 어머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 이름은커녕 본인 이름도 기억 못하세요. 어제는 벽에 대소변을 바르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큰일 납니다. 철수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벽에 바른 건 김치 국물이었는데 그것마저 대소변으로 둔갑시키는 아들의 폐륜 앞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놈아, 내 이름은 김영순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을 열면 그저 잠깐의 소동으로 끝날 뿐 저들의 검은 속내를 뿌리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저놈들이 제 입으로 죄를 시인할 때까지 죽은 듯이 참아야 한다. 저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법무사는 혀를 차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시긴 하네요. 그래도 절차상 본인 의사 확인이나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이라뇨? 숟가락도 못 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대신 지장 찍게 도와드리면 되잖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모신 건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철수가 다급하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어머니 재산 엉뚱한데 사기당하실까봐 지키려는 거잖아요. 효심을 좀 헤아려 주세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걱정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아들 부부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붉은 인주가 담긴 통을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도와드려서 지장 찍으시죠. 일단 오늘은 기초 서류만 작성하고 정식 심판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철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제 엄지손가락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가락이 붉은 인주 위로 끌려갔습니다. 저 붉은 인주가 마치 제 피를 빨아먹으려는 괴물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저기에 손가락을 찍는 순간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가 되고 평생 일궈온 땅과 집은 고스란히 저 불효자들의 먹잇감이 될 터였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철수는 온 힘을 다해 제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좀 계세요. 금방 끝나요, 금방. 철수의 귓속말은 살벌한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에 차가운 인주가 닿으려는 찰나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억울해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 도어락이 부서질 듯한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의 정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 제 딸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한쪽 발엔 슬리퍼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했습니다. 영희는 거실 풍경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당장 우리 엄마 손 놔. 딸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색이 된 철수가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제 손가락 끝에 묻지 않은 채 허공에 멈췄습니다. 너 어떻게 해? 철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엄마가 새벽에 전화하셨어. 부재중 전화 한 통? 그게 다야. 평생 그런 적 없던 엄마가 새벽 2시에 전화를 하셨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낸 거야. 이 인간아.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딸 영희는 오빠의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서류들이 허공으로 흩날리고 법무사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사람이야? 엄마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내 빚 갚는 데 써. 엄마 팔아서 호의호식하니까 좋니? 영희의 비명이 거실 천장을 찔렀습니다. 철수는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동생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억센 남자의 힘에 밀려 영희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지만 딸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거 안 나?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철수가 영희를 발로 차려는 신용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매가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이 끔찍한 풍경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정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악에 바친 철수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정신 나갔어. 사람도 못 알아보고 벽에 똥칠하는 노인네라고. 그 돈 쥐고 있으면 뭐해?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내 거야. 미리 좀 당겨서 내 빚 갚는 게 뭐가 나빠? 그게 효도야, 알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미연마저 입을 틀어막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효도. 아들은 지금 제 살을 뜯어먹는 것을 효도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어미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며 유산을 탐내는 그 탐욕스러운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영희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 너 진짜 괴물이구나.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번 돈이야. 10원 한 장도 벌벌 떨면서 모은 피눈물이라고. 너 같은 놈한텐 절대 못 줘. 내가 죽어도 못 줘. 영희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 절규는 오빠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고생만 하다 늙어버린 어미를 향한 사무치는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아들의 썩은 속내와 거칠고 투박한 말 속에 숨겨진 딸의 진심이 말이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오늘 그 거울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 틈으로 진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이거 가족 간의 합의가 안 된 것 같군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님 의사도 불분명하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무사가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려 하자 다급해진 철수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오늘 끝내야 한다고요. 철수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법무사를 밀치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억지로 낚아채 인주가 묻은 지장 위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냥 찍으세요.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찍으라고. 아들의 손은 축축하고 뜨거웠습니다. 그 손이 제 엄지손가락을 짓누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도장을 찍는다면 저는 정말로 자식을 괴물로 만든 죄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제 손목을 잡은 아들의 손을 쳐냈습니다. 경쾌하고 매서운 마찰음이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철수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휠체어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거부였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도 영희도 법무사도 모두 숨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리멍덩하게 풀려있던 눈동자에 힘을 주고 아들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초점 없는 치매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김영순의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철수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이제 이 지루하고 역겨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가면을 벗을 차례입니다. 거실을 가득 메웠던 숨막히는 정적이 깨진 건 제가 휠체어 손잡이를 밀며 몸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끽, 바퀴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고 저는 두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하게 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땅을 디뎠습니다. 사색이 된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연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리고 눈만 껌뻑거리는 꼴이라니 참으로 볼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저는 구겨진 옷매를 탁탁 털어내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도장 찾나? 여기 있다. 이 썩을 놈들아.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호통이 거실의 유리창을 흔들 듯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니, 정신이.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준비한 봉투를 속옷 안쪽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제 마지막 결심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멍하니 서 있는 법무사 양반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그거 읽어보쇼.
내 정신이 이보다 더 맑을 순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요. 법무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법무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재산 증여 및 사회 환원 의사 확인서하고 따님에게 남기는 유산 상속 서류군요. 따님 박영애 씨에게는 고향에 작은 점포 하나를 남긴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은 전액사회복지법인에 기부. 아드님 박철수 씨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무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 미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 미쳤어요? 기부라니요. 그게 얼만데 그걸 생판 남한테 줘요. 우린요? 빚더미에 앉은 우리는 어쩌라고요. 미연이 제 팔을 잡고 흔들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깝냐? 내 피 같은 돈이다. 너희들 유흥비로 허영심 채우는데 쓰라고 번 돈 아니다. 빚? 그건 너희가 갚아야지. 사지 멀쩡한 젊은 것들이 왜 늙은 어미 등골을 빨아먹으려 들어? 철수가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대로 가면 정말 죽어요, 어머니. 예전 같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쌈짓돈이라도 쥐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을 빼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죽는 신용하지 마라. 난 이미 아들 묻었다. 내 아들은 죽고 없다. 저는 바닥에 멍하니 앉아있는 딸 영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영희야. 집에 가자. 여긴 공기가 탁해서 숨을 못 쉬겠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확 밀려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영희는 제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 이런 꼴 보게 해서 미안해. 저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못 알아봤어. 이제야 눈을 떴으니 됐다. 다 됐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니 잿빛 하늘이 거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감옥 같았던 그곳을 빠져나오니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치매 아니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치매는 맞다. 초기 단계지만 의사 선생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했어.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내가 할 일을 해야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 미친 척한 건? 그래, 전부 연기였다.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영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제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좁긴 하지만 엄마 모실게요. 제대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고향 집으로 갈 거야. 그 집이 제일 편해. 너는 내 삶을 살아라. 가끔 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엄마 혼자가 아니야. 이웃들도 있고 복지관에서 도우미도 보내준단다. 그리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거기 계시잖니. 엄마도 이제 그 사람 곁으로 가야지. 영희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제 곁에는 진짜 내 편인 딸이 있었고 제 주머니에는 10원 한 장 없어도 마음만은 천만금 가진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겨울바람 끝에 매달려 있던 도끼가 빠지고 뺨을 스치는 공기가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마당 흙도 녹아내려 포슬포슬한 숨을 내쉬고 있네요. 저는 지금 고향집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이불 삼아 덮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파릇파릇한 봄동과 냉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흙냄새가 어찌나 구수하고 향긋한지 코끝에 맴도는 이 향기가 비싼 향수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건 제 맞은편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딸 영희의 웃음소리입니다. 엄마, 이거 냉이 맞아? 뿌리가 왜 이렇게 실해? 인삼인 줄 알았네. 영희가 흙 묻은 손으로 냉이를 들어 보이며 까르르 웃습니다. 서울에서 악에 받쳐 오빠와 싸우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의 순박한 막내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 아이 얼굴에 저런 고운 미소가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나 싶습니다. 문득 서울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오더군요. 그 화려하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아들 내외는 빚쟁이들을 피해 변두리 월세방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도망갔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애미 된 도리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이고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일 테니까요. 냉정하다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툭 하고 손에 쥐고 있던 봄동잎이 바구니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워 담으려 손을 뻗는데 손끝이 조금 떨립니다. 사실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건 여전합니다. 어제는 국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어서 달짝지근한 미역국을 끓였지 뭡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왜 이러나 싶어 가슴을 쳤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엄마, 국이 왜 이렇게 달아? 이거 설탕 넣었지? 영희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러고는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배를 잡고 웃더군요. 아이고, 우리 엄마 덕분에 퓨전 요리 먹어보네. 달달하니 좋네 뭐. 다음엔 내가 간 할 테니까 엄마는 옆에서 코치만 해. 알았지? 타박 대신 웃음으로 넘겨주는 딸이 있어. 제 건망증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치매가 깊어진다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제 정신이 흐려져도 저를 사람 대우해줄 든든한 보호자가 있으니까요. 마당 구석에 심어둔 매화나무 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지저깁니다. 짹짹거리는 소리가 마치 할머니, 이제야 살만하시죠? 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지만 시원합니다.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제 마음속 응어리들도 저 아지랑이처럼 가볍게 날아갑니다. 산다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돈 보따리 쥐고 벌벌 떠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흙 만지며 자식과 웃고 떠드는 이 시간이 진짜 부자이지요. 자식 농사 다 망쳤다고 울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알곡 같은 딸 하나를 건졌으니 제 인생은 흉작이 아니라 대풍년입니다. 영희야, 나물 다 다듬었으면 들어가서 밥 먹자. 오늘 점심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짐이다. 네, 엄마. 같이 가. 딸아이가 제 팔짱을 꼭 낍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두꺼운 옷감을 뚫고 전해져 옵니다. 방으로 들어서는데 문득 창문 너머로 멀리 서울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픕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피부치인데요. 하지만 이젠 알겠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걸어주는 거라는 것을.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엄마, 감기 조심해. 봄바람이 아직 차. 그 따뜻한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된장찌짐이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내가 다 할게.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서툰 손놀림이지만 그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수수한 반찬들이지만 이보다 더 풍성한 상차림은 없을 겁니다. 엄마, 맛있어? 그럼 우리 영희 솜씨가 일품이지. 딸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에 제 주름살도 펴지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영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다. 그 아이가 먼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진짜 뉘우쳤다면 제 발로 올 거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오빠도 돌아올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이 온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아들로 돌아와야 할 게다. 탐욕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사람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자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72이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마당에는 영희가 심어놓은 채송화가 알록달록 피어나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채송화 벌써 이렇게 컸어. 영희가 신이 나서 소리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래, 저 꽃들처럼 우리도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이지만 가장 찬란한 빛을 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